이번 시간은 343페이지예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 즉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데 소급에서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하고요.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해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해제권 행사라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장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해지권 행사라고 그래요. 자, 이때 구별 개념 보시죠. 거기 보니까 해제 계약이라는 게 있었죠. 해제 계약. 이것은 계약의 효력으로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의 해제라고도 하기도 해요. 합의 해제. 즉 해제의 효과가 합의에서 발생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는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법정 해제권이 일반적 해제권 행사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그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별도로 그 채무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합의 해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해제 효과가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요. 해제 조건은 조건의 한 형태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조건, 즉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관해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것인데, 이때 해제 조건은요, 이미 발생되어 있는 법률 효과를 장래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그 발생되어 있는 효과를 소멸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느냐 여부는 그때 가보면 자동적으로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죠. 그런데 우리는 해제 제도는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해제한다 라고 함으로써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제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그때 가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별도로 해제의 의사 표시가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죠?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권, 해제 조건에 기초하는 내용의 실권 약관이 있어요. 실권 약관은 뭐냐? 장래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지금 발생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켜 놓는 이 계약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요, 실권 약관은 장래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지 없을지는 불확실하잖아요. 따라서 불확실한 사실의 여부에 따라서 효력을 소멸해 관한 것이니까 실권 약관의 내용, 그 본질은 뭐냐?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제 조건에 관한 것이에요. 즉 조건의 내용은 뭐냐? 조건 내용은 장래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유가 이게 발생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사유가 성취되면 이미 계약을 실효시킨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해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실권 약관의 내용은요, 바로 해제 조건부 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 344페이지에 철회라는 것은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나 행위를 없애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장래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철회의 대상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제는 이미 유효한 계약, 유효한 법률행위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취소는 뭐 제한 능력을 이루한다든가 착오를 이루한다든가 사기강박이라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효한 행위를 소급해서
실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때요, 이 행위는 그 대상이요. 이 행위는 법률행위 전부입니다.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계약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합동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해제란 것은 계약에서만 해제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효과 면에서 보면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는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릅니다. 이 법리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를 다 정합니다. 그러나 해제의 경우는요, 소급에서 실효가 되는 동시에 원상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적용되게 돼 있죠. 특별한 규정을 뒀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의 성질이지만, 급부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지만 그것의 반환 범위에 있어서는 원상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요. 그런 면에서 해제는 취소와 조금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표로 만들어놨어요.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취소제도와 해제제도의 두 개의 차이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고 해제는 계약에서만 적용된다. 취소는 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나 해제는요, 당사자 약정 해제 사유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또 반환의 범위는요,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정해져요. 취소는. 그러나 해제는 언제나 원상회복하도록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특칙을 규정해 놨어요. 이때 원상회복은요, 선악 불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는 취소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는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취소와 해제는 구별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해제와 해지는 구별하죠. 해지는 이거는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적으로 실효되는 거예요. 장래적 실효. 다른 말하면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 있는 것을 해지라 그래. 해제라 그러죠. 따라서 해지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사는 요건이나 행사는 모습에 있어서는 해제나 해지가 그 요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차이점만, 해지했을 때 차이점만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45페이지에 해제권의 발생 원인을 볼까요? 자, 해제권의 발생 원인. 먼저요, 해제권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 약정에서 발생하는 해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해제권을 크게 나누면 약정, 법정 해제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해제권은 개별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규정, 예컨대 예를 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같은 데 보면 있죠.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또 뭐 도급 계약했다든가 이렇게요. 각각 계약마다 이렇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규정이요. 일반 규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요건 아래에서 해제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해제권 행사 이렇게 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려는 거 뭐냐? 요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일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정 해제권,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정 해제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이 법정 해제권과 다르게 약정 해제권이니까 해제권 발생 사유를 약정하는 거예요. 이 발생 사유를 약정한 다음에 약정된 이 발생 사유가 생기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해제 효과는 뭐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좌우지간 여기는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 발생 사유를 약정해 둔 것이다.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일반 규정, 즉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하는 해제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자, 345페이지에요. 해제권의 발생 원인. 동그라미 1번. 약정 해제권의 발생은 약정 사유를 정해놓고 그 약정 사유가 생기면 그때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우리 민법의 해제라는 제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제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그 효과요. 해제 효과. 기본적 효과는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소급 실효가 돼요. 소급표라고 그러죠. 두 번째, 원상 회복해야 돼요. 이게 때는 선이냐 악이냐 구별 안 하죠. 선악 불문하고 받은 것을 몽땅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 해제 효과인데 항상 염두에 두십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른 해제했을 때 구별하는 거예요. 예컨대 법정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이러한 효력이 다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약정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했네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아니라면 이게 발생하지 않겠죠. 세 번째 거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정 해제권에 이제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약정 해제권은 존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법정 해제권의 발생인데 이 법정 해제권은 그래요. 개별적 규정도 있고 일반 규정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때 일반 규정, 즉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법정 해제권 중에서.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교과서에는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 이에 근거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알아야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뭐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불이행하는 모습이 뭐냐? 이행을 지체하거나 또는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또는 이행하긴 했으나 불완전한 이행을 했을 때요. 이행, 즉 원래 모습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모두 채무 불이행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때요. 이 두 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은요, 이건 통설과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죠. 이렇게. 여기 공통점은 뭐냐?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합니다.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되죠. 이런 경우에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둡시다. 이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법정 해제권이 생긴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일 때 해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그러면 해제권 발생하는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기억, 이행지체에 관한 이야기죠. 345페이지의 하단의 기억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돼 있어요. 그는 민법 544조, 545조 이 두 개 조문에 해제권, 즉 이행지체와 해제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자, 보통의 이행지체일 때는 보통의 이행지체 여기에 해당될 때는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다만 이때는요, 상당 기간 이행하라고 최고해야 됩니다. 채무자야, 너 채무가 이건데 특정하고, 자 14일간 15일간 2주 이상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채무 내용 이행해라, 이렇게 최고하는 거죠. 이것을 산당기간 최고라 그래요. 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이다, 이럴 때 드디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행지체는 뭐가 꼭 필요하냐? 바로 상당기간 최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 346페이지 가면 가운데 위에 판례 바로 밑에 보면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이렇게 나왔어요.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당기간이 아니라면, 최고는 했는데 상당기간이 아니라면 최고 효과는 발생해요. 그러나 상당기간에 경고해야 돼요. 반드시. 상당기간 것은 그래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준비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과정 전체 통틀어 봤으니까 그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하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것이 상당기간이 돼요. 다만 말이죠, 보통의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요 최고 절차를 생략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즉 보통의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절차를 생략 가능한 예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 지금 346페이지에 거기에 두 번째 표 안에 넣어놨죠. 예컨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또 이행불능이거나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또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또 당사자 사이에 최고 절차를 배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 사정 변경의 원칙상 해제하는 경우. 다만 사정 변경한 해제권이라는 것은 학설에서는 인정하지만 판례는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해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로 해제권이 인정된다면 상당기간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 예를 여러분 암기해 두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암기할 필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나열되는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든지 이행불능이라든지 또 추환을 할 수 없는, 즉 지나간 이후에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없는 불완전 이행이라든지, 또 채무자가 명백히 나 이행 안 하겠어라고 거절할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든지, 또 당사자가 합의해서 최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라고 하든지, 이런 등등의 경우는요, 시간을 준다고 상당기간 최고한다고 이행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또 이행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란 우리 교재 347페이지에 있어요. B 동그라미 하단에 있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여기에 정기행위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최고 절차 필요 없대요. 상당기간 최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기행위라는 이 법률행위 계약의 성격이
정해진 기일을 경과해서 이행을 하면 그 이행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행 지체 이후에 당에 급부 이행을 하겠다고 가지고 와도 그 급부 이행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받으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즉 법령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성격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 정기행위라 그래요. 정해진 기일 안에 그 내용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당의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예컨대 청첩장을 인수했어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이제 알리기 위해서 청첩장을 인쇄소에다가 인쇄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3일 전까 아니면 일주일 전까지는 청첩장 나와야 주변에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청첩장 돌리겠죠. 그런데 말이죠. 일주일 전까지 주세요 늦어도 했는데 그것을 말입니다. 결혼식 하는 날에 갖고 와가지고 자 청첩장 갖고 왔다 라고 하면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건 받을 필요 없죠. 즉 이행기가 지나서 가지고 오면 이행지체잖아요. 이행지체 이후에 가지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 이날까지는 갖다 주셔야 제가 주변에 내가 돌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때까지 주세요 했잖아요. 정해진 날짜까지. 그 이후에 가져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에 조화를 보내기로 하고 꽃집에다가 조화를 주문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끝나고 나서 가져갔다 주겠다고 뛰어왔어요. 그럼 받을 이유가 없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정기행위란 거예요. 예컨대 또 우리 웨딩드레스예요. 신부님요. 결혼식에서 입을 신부님의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결혼식장까지 최소한 준비해서 결혼식 끝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쓸모없는 웨딩드레스가 되겠죠? 이런 내용의 급부 이행을 뭐라고 한다?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에 있어서 이행지체는 최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상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최고 절차를 생략하는 그러한 예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최고 절차가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거죠.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48페이지에요. 우리 법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이래놨어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책임 있는 사유라는 게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란 거예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든가 또는 자기의 부주의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행불능하게 됐다면 채권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되죠. 이렇게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 절차 필요 없는 거다. 자, 그 다음 불완전 이행인데요. 이 불완전 이행에 관해서는요. 당사자가 채무자가 이행은 하였으나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완전한 이행이다 이렇게 해요. 완전 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채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다. 이걸 추후안이라고 해요. 추후 지금이라도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추한 가능성, 가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때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행지체라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가능하다, 추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행하지 않은 한 만큼은 뭐예요? 이행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이행 불능. 이행 불능에 해당된다면 여기는 최고 절차가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는요, 추한 여부에 따라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여부는. 자, 이런 내용으로 결국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서 해제권이 인정될 거냐 말 거냐는 최고의 여부입니다. 최고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고요. 보통의 이행지체일지라도 최고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고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최고를 생략을 했거나 아니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이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이행지체하면서요 절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이행지체일지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최고를요. 자,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가면 기타 내용에 있어서요.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제권이 인정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리얼 보시면 채권자 지체. 자, 이거는요. 학설 대립이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 행사한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지체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줘야만 채무자의 변제가 완료된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가 없죠. 즉 채무를 소멸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것은 곧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침해하고 협력을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한 내용을 뭐라 하냐? 채권자 지체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라고 해요. 수령을 지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채권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채권자가 귀체 사유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왜냐? 채무 불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잘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채무자가 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논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채권자 수령 지체했을 때 여기에 이것도 채무 불이행을 한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개념적으로 채권자가 잘못한 것이 채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면 그러면 법정 해제권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제권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견해와 반면에요.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 채권 채무 관계는 협력 관계가 존재한다. 협력 관계가 존재하면 당연히 채권자도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거죠. 채권자의 채무불이행도 역시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권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게 다수 견해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판례는 해석하기 좀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왜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이 실현되어서 채무가 소멸되려고 하고 채권이 소멸되려고 그러면 채권자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의칙상 의무라 하죠. 그 의무를 위반하는 이 지체행위는 바로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할 수 있고,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면 결국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권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 사정 변경이라는 해제권 발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학설은 인정하자. 왜냐하면 신의식상 사정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사회적 용납이 안 된다. 그렇다면 계약을 없애버리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데 판례는요,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채무 불이행에 근거해서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가 생겨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 않냐. 그렇다면 이 해제권 법리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 판례가요,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춘다면 해제권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는 존재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판사님들이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권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부정사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사회가 좀 변화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있다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사정 변경한 해제권은 우리 판례는 아직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어요. 이게 해제권이 인정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해제의 제도를 이제 이해 좀 해야겠는데, 여기에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원인이 뭐라 했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해제권의 의미를 가만히 이제 우리 법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해제란 것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이 존재하고 그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잖니. 그렇다면 계약을 종료시켜 가지고 당사자가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한테 불합리한 구속이다. 그러니까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즉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해제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냥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라 채무 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의 본질적 급부 이행이 실현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 계약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제하다는 제도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다면 부수적 의무 위반일 때는 기본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다면 계약을 없앨 필요가 없잖아.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나 학설은요, 모두 공이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판례이고 통설이다. 그거는 뭐예요? 해제 제도의 본질적 취지 때문에 그래요. 해제란 아무 때나 계약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원칙이 뭐냐면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실현될 수 없다, 기본적 내용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할 때만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수적 의무 위반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래, 기본 내용의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수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수적 의무 불이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요.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권 행사는요,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단독이니까. 그러면 단독이니까 의사표시 한 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니까 특정된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고,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인 관계없죠.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무방합니다. 다만요, 단독 행위로 행사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두 번째,
이 의사표시를 행사해버리면, 즉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는 바로 발생해버리죠. 따라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따라서 해제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해제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바로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거둬들일 수 없어요, 스스로. 아, 나 해제했다 했는데 나 해제 안 할게. 안 한 걸로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조심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에서 특징이 뭐냐?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니까 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죠. 계약 관계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에 대하여 또는 전원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행사의 불가분성 이렇게 해요. 해제권 행사할 때는요, 계약 당사자가 수인이면 수인일 때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그 이유는 뭐냐? 계약 당사자 전원이 그 관계에서 해소돼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또 전원, 그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그 전원이 다 알아야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 표시가 나와야 되고 또 그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 표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하는데, 이 규정의 성격은 임의 규정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니까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하면서 여러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대표를 정해서 너희들끼리 의사표시 해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표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합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임의 규정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게 우리 교재 3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547조 규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를 이렇게 불가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다수 당사자 중에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계약 해제 안 할래 해버리면 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 상대방이 한 사람한테 해제 행사를 못하게, 상대방도 여러 사람인데 어느 한 사람한테 해제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그 전원한테 해제를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행사의 불가분성이니까 한 사람한테 해제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해제권 전부가 행사 못하게 되니까 소멸도 불가분적이죠.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해버린다. 행사를 한 사람이 못하면 다 행사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의 불가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따라서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소멸의 불가분성이 연결되겠다. 이래 되겠죠. 그죠? 하나로 보면 되겠죠.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해제의 발생 요건과 해제권 행사하는 모습, 요건을 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해제 효과를 정리하는데요. 해제 효과가 또 제일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